사실상 뭐 큰일입니다 저한테. 오늘은 정말로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양자역학 관련해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미국 파인만,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아 다행이다. 그렇죠. 너무 귀환이 되네. 그렇죠. 본인도 이해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저도 이해 못했겠죠. 파인만이 이해 못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큰 위안을 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한 10이면 4만 알아가자. 나는 그런 생각으로. 욕심이 과하시군요. 그래요? 그게 욕심입니까?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그럼 너무 부담 없는데요? 네. 3. 이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 10에 양자역학이 10이라면 이 정도만 알아가는 걸로 우리가 만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제가 어렵다 싶으면 요걸 흔들겠습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양자역학의 창시자 하이젠베르크.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엄청 똑똑했겠죠? 하이젠베르크 하면은 첫 번째 저희가 떠오르는 거는 일단 엄친아. 뭐 못하는 게 없는 사람. 다음에 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승부욕까지. 뭐든지 하나를 잡으면 거기서 최고가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천재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절대 지지 않으려는 그 성향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네. 당시 탁구죠. 예, 탁구. 탁구를 치는 것이 좀 유행이었대요. 물리학자들 집단에서. 예. 처음엔 잘 못 쳤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 한번 여행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 가려면은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야 돼요. 그때 탁구만 했대요. 배에서. 미친 듯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는데 진짜로요? 이를 악물고 갔다 와서는 그거는 진짜 엄청난 진짜 재능인데. 이게 너무 잘 쳤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을 정도예요. 그 기록에 남아 있고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와. 하이젠베르크 테이블 테니스 치면은 그게 이제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증언을 할 만큼 그 뒤에 지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승부욕이면 진짜 약간 끝판왕이네요. 이게 사람이 좀 둥글둥글하지는 그래도 않았겠죠. 왜냐면 좀 날카로운 분이고 경쟁심이 많고. 당연히 그러니까요, 예. 그랬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성향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반골 기질이 있었다고 해요. 반골. 근데 이거는 하이젠베르크의 잘못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사실 하이젠베르크가 태어난 것이 1901년 12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이렇게 생일 파티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네. 네. 근데 1900년 초에 태어났다는 뜻은 그 1914년부터 18년까지가 제1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그 전쟁의 참화를 온몸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기성세대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사회 운동도 있었고 그런 거에서 열심히 본인도 그런 반골 기질을 발휘하면서 반체제, 반사회 운동 같은 거에 참여하기도 했었어요.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았군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그 기존의 그 물리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자양분이나 용기가 된 건 아닐까. 이거 물론 모르는데 새로운 뭔가 약간 뉴 웨이브, 새로운 뭔가를 뭐든 하겠다. 다 그쵸. 뭐 얼어 죽을 뉴턴 역학, 얼어 죽을 전자기학 이건 왜 틀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보통 물리학자들이 그런 걸 의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아니 그나저나 100년 전 과학계에는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만들게 된 겁니까? 사실 양자역학은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개발이 되긴 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결국 양자역학은 원자를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원자를 설명하는 학문. 원자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지금 화학자도 계시고 네. 생물학자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다뤄야 되는 대상은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원자를 이해한다는 뜻인데요. 네. 드디어 원자의 구조와 원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단서가 나온 게 20세기 초였어요. 20세기 초. 그 당시 존재했던 가장 그 강력하고 가장 완벽한 물리 이론이 바로 뉴턴 역학과 전자기학이었는데 네. 이것들을 가지고 원자가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존의 학문이 틀리지 않았다면 뭔가 우리가 빠뜨린 게 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기존의 학문이 틀렸나? 근데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던 거죠. 어떤 게 그런 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이? 역시 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설명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저희 양자역학 설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만 제가 네네. 소개를 해볼게요. 네네. 스펙트럼, 스펙트럼. 예, 스펙트럼이라고 예. 해서 그 원자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원자를 한 몇 개만 또는 한 종류의 원자만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하면 아주 특별한 종류의 빛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프리즘으로 색깔을 분리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는 색이 쭉 연속적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가 다 보통 나오는데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근데 원자가 내는 빛을 프리즘으로 쫙 분해해 보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딱딱딱 아주 정확한 몇 개의 색만 나와요. 이제 어려운 말로 특별한 주파수, 특별한 파장을 갖는 그런 빛만 탁탁탁 나오는 거죠. 특히 이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인데요. 수소 원자가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 방출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당시의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새로웠던 게 원래 그 전에 뉴턴이 프리즘을 가지고 이제 태양빛이라는 게 뭐 빨주노초 파남으로 쫙 연결돼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빛이란 거는 이 색깔들이 분리되고 합쳐지는 걸 통해 된다.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분광학이라는 게 이 수소를 보기 전에도 사용이 됐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냥 태양빛이 오는 걸 볼 때는 쫙 연결이 되는데 태양을 보니까 일정한 선들이 보이더라. 거기서 이제 헬륨이라는 원소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화학자들은 온갖 물질들을 계속 이걸 들여다보기만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 물질마다 다 이 선의 간격이나 형태가 다 다르더라. 일종의 이게 원소의 지문 같은 정보가 아닐까 해서 오히려 이게 지금 약간 바코드 같이. 네, 바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새로운 게 발견되면 항상 이 스펙트럼을 봐요. 근데 화학자들은 와 편하다 바코드 갖고 빛이네 했는데 물리학자들은 야 이거 왜 선이야? 라는 데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다른 영역으로 이제 얘기가 펼쳐지는 거죠. 이게 왜 불연속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던 궁금하지 않았죠. 아니 사실은 의문을 가졌던 화학자가 이걸 물어봐서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지금 이 색깔이 이게 연두색이잖아요. 네. 이게 왜 연두색인지 의문을 가져본 적 있어요? 아니 그냥 누가 정해놨잖아요. 저거 파란색이라고 하면 사람이 이상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뜻이 이 컵이 지금 연두색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물질은 고유한 색을 갖는가? 이거를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고전역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띄엄띄엄한 선으로 나온다는 뜻은 네. 빛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 수소 원자가 내는 빛이 뭔가 띄엄띄엄한 에너지로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네. 왜 띄엄띄엄한 에너지만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바로 이 띄엄띄엄 이것이 양자의 뜻이거든요. 네. 양자역학의 양자가 퀀텀, 영어로 퀀텀인데 퀀텀. 띄엄띄엄하다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이렇게 띄엄띄엄한 것들이 나오는 이유를 이제 결국 설명하는 것이 양자역학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얘네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네. 얘네들의 존재 말하는 거죠 지금 얘네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역학에서의 에너지 개념은 연속적인데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이 현상에서 관측하는 거는 띄엄이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됐던 거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띄엄띄엄이들이 바코드처럼 그냥 맞아요. 그렇게 분류하는 데만 썼다면 이제는 이 띄엄띄엄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 얘네가 그렇죠. 무엇이냐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양자로 간다. 와,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네. 예. 그렇게 가야죠. 내일 까먹으면 안 돼요. 아니 이제 쉽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 교수님 쉽게 얘기하고 또 그런 좀 쉽게 얘기해 주시니까 맞아요. 바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 앞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와야 되는데요. 네. 사실 정말 양자역학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보어라고 할 겁니다. 닐스 보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닐스 보어가 그 앞에 있었어요. 네. 닐스 보어가 만든 이론은 하이젠베르크와 같이 어떤 완성된 형태의 이론이 아니라 양자역학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을 놓았던 그런 이론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의 원자 모형을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자 모형. 네. 네. 보어는 기본적으로 이 수소 원자를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수소 원자란 것은 양성자가 하나 있고 네. 그 주위에 전자가 하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모형, 간단한 구조. 간단한 그런 원자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뭐 태양이 하나 있고 그 주위에 지구가 하나 있는 이런 간단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와 같은 녀석이 이런 양성자 역시 전하를 갖고 있는데 이런 녀석 주위를 돌 때에는 이제 전자기파가 발생된다는 것이 당시 전자기학이 얘기해주는 바였고요. 그런 경우 이 전자는 빛을 발생하게 되고 네. 결국은 추락하여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 전자기학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냥 수소는 그냥 언제나 존재하고 있지 이렇게 전자가 추락해가지고 이 수소 원자가 붕괴하는 일은 벌어지지 일은 않으니까 없다. 보가 당시의 실험들을 보고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정상 상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네. 이유는 모르지만 네. 수소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는 그냥 안정하게 그냥 돌기만 한다. 이런 첫 번째 가정을 하고 어떤 궤도들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보가 설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양성자 주위를 도는 전자는 어떤 궤도든 돌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데 네. 좀 더 에너지 분사를 하면은 네. 좀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걔는 다르잖아요. 그 인공위성이 분사를 하면 되는데 안에 있는 이 전자는 무슨 메커니즘으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거 답을 해드릴게요. 궁금해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네네네. 보호는 여기서 아까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띄엄띄엄하다는 거예요. 띄엄띄엄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km 높이에서 돌 수 있고 네. 20km 돌 수 있고 30km는 돌 수 있지만 예. 그 사이사이에선 돌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간격이 있다.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13km, 이런 거는 17km는 안 된다는 안 된다. 건데. 자, 그러면은 아까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해볼게요. 네. 10km 높이에서 돌고 있던 인공위성이 네. 20km로 가려면은 네. 에너지를 더 써야 돼요. 써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에너지를 쓰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자에서의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은 외부에서 빛을 주는 거예요. 낮은 궤도와 높은 궤도의 에너지 차가 있을 텐데 그 에너지를 갖는 빛을 주면 얘가 이렇게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게 올라간다. 돼요. 네. 빛도 에너지니까. 그렇죠. 에너지니까. 자, 이렇게 보호가 제안을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10km 높이에서 돌고 있던 네. 인공위성이 있었는데 이게 20km로 가려고 그러면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딱 주면 돼요. 그렇죠. 쫙 하면 올라가게. 근데 중간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10km에서 20km로 어떻게 가는 걸까요?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점프인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일한 결론은 네. 10km 높이에 돌고 있던 전자 혹은 인공위성이 네. 그 위치에서 사라져서 20km 위치에 에이. 짜잔 하고 그 텔레포트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이 중간 단계를 지나간다고 하는 순간 아까 띄엄띄엄한 데만 존재한다는 그런 전제가 틀린 거니까 그러면 중간은 아예 갈 수 없다고 한 거는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들? 그걸 가정해 보자는 건데요. 가정해보자는 거. 가정을 하게 되면 네. 이 중간 과정이란 건 없기 생략이 때문에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 아니, 갑자기 전자가 무슨 텔레포트를 해가지고 빛이 딱 들어오면 사라졌다가 여기가 뿅 하고 나타난다. 자, 이럴 때 그 학자들이 쓰는 트릭이 있어요. 뭐예요? 트릭은 어려운 용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용어를 만들어서 그 용어로 설명을 한다고 얘기해 버리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용어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 할 때 네. 설명했죠. 그러면 뭐 그런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뭔데요, 그 용어가? 그 용어가 바로 퀀텀 점프 또는 퀀텀 립, 양자 도약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해하셨죠? 점프요.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이 가운데를 못 가니까 빛이 딱 주면 사라졌다가 여기서 갑자기 점프한다. 네. 맞아. 아니 왜 퀀텀 점프를 하는 걸까? 이게 보어는 좀 이유를 알려줘야 될 텐데. 사실 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결국 과학이라는데 자꾸 믿음으로 믿어.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네. 저는 지금 그냥 말로만 설명했지만 실제 보어는 수학적 이론을 만들었고요. 네. 그 수학적 이론을 통해서 그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여야 되는지를 다 풀 수 있었고요. 그렇게 구해진 숫자와 실제 실험 값들이 탁탁탁탁 맞았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좀 뭔가 기분은 나쁘지만 예. 일단 과학자들은 이게 실험과 맞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현상은 발생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는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아, 너무 이상하죠. 예, 받아들이시는 순간 선 스펙트럼 설명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반대 아니에요? 선 스펙트럼은 결과로서 정해져 있으니까 끼워 맞추기로 하나의 이론을 만든 거 아닌가요? 원래 이론이 그렇죠. 원래 그 모든 이론들의 첫 번째 형태는 지금처럼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는 양자역학을 완성시키지 못한 사람이고요. 네. 보호의 이론을 좀 더 단단한 양자역학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인 거죠. 저는 보어가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보어가 처음에 이걸 수소에 대해 계산하는 과정 같은 걸 보면 아까 말했던 고전적인 역학만으로 접근을 해서 최대한 그럴싸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뭐 에너지들은 떨어져 있다는 몇 가지 가정을 넣었을 때 그게 충족된다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이게 또 수소를 골라서 성공을 했지 처음에 막 좀 더 큰 걸 골랐으면 아마 실패했겠다. 또 너무 복잡해서 헬륨만 했어도 실패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띈 거죠, 보호도 이제. 그렇죠. 눈에 띈 거죠. 아. 그래서 그때 깊은 인상을 주었고요. 그래서 보호가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꼭 한번 코펜하겐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펜하겐에 진짜 갑니다. 그래서 그 1924년에 한번 갔다 오고 또 그다음 또 가고. 근데 그 이 방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방문이. 두 번째 갔을 때 7개월 정도 있게 되는데 그걸 갔다 온 다음에 바로 행렬 역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보호하고 하이젠베르크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뭐 성과들을 막 올려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하이젠베르크가 쓴 전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쓴 자서전 같은 거 보면은 보호가 굉장히 그 진짜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그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하이젠베르크가 그렇게 잘난 체하는 사람이니까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가가지고 근데 힘들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보호가 오더니만 나랑 같이 한번 여행 가지 않을래? 그래서 진짜 그 위대한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한 2박 3일을 여행을 갔다 그때 되게 친해지고 온갖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다정했네요. 철학과 인생과 네. 누구처럼? 그 이후에는 네, 누구처럼 다정했어. 그 이후로는 마음을 열고 서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 하이젠베르크가 느꼈던 거는 얼마나 이 양자역학을 개발하는 이들의 노력이 헛된가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헛된가요? 헛되다? 무슨 말이냐면 보호가 하는 이론은 처음에 수소 혼자만 성공적으로 됐지 그 이후는 잘 안 됐거든요. 잘 안 되고서 지지부진해서 나중에 가면은 진짜 물리학을 다시 재검토하기 시작하는데 좀 옆에서 보고 있기에는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런 방식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오히려 측근인데 측근에 대한 반기를 슬슬 좀 이렇게 들려가는 반기라기보다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이론의 한계가 보인 거죠. 사실 한계를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모른 척 하는데. 맞아요. 내 어떻게 보면 나의 은인이고 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연구와 모든 거에 있어서 영감을 많이 주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 양반 이상한데? 난 내가 길 갈래.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거든. 그런데 이게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